자, 예외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초반에 예외 관련된 설명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한 챕터로. 거기에 이제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도 설명드렸는데 자바에는 예외를 크게 체크드 예외와 언체크드 예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세 종류인데 하나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바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우리의 프로그램 오류도 아니고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JVM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잘못인데 그게 이제 실행시간 예외들이에요. 얘네들은 왜 발생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수정해가지고 실행시간 예외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언체크드 예외예요. 언체크드. 이런 실행시간 예외들은 언체크드 예외이고 보통 런타임 익스텐션 클래스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실행시간 예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발생 안 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시간에 발생되긴 예외는 예외지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들이 있고요. 이런 예외들은 대부분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일 처리할 때 생기는 건데 얘네들은 극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놔도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발생한 것을 우리가 잘만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 그걸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프로그램을 죽이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드 예외라고 그래요. 그 체크드 예외라고 한 이유는 꼭 처리해라. 꼭 처리하면은 프로그램을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끔 예외가 발생해도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파일을 열려고 그랬는데 파일이 없어. 그 이름의 파일이. 이제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 파일을 다른 디렉토리 가서 찾아준다든지 이러면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그 강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체크드 예외는 컴파일러에게 반드시 알려주거나 알려준다는 얘기는 더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체크드 예외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주의해도 발생 가능한 예외이고 보통 복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file not found exception. 그리고 unchecked 예외는 프로그램 부지에서 발생해요. array index out. 뭐 -1을 썼다든지 array가 용량이 10인데 10이나 11을 썼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가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보통. 그래서 크게 이렇게 큰 맥락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크드 예외를 체크드 예외는 무조건 처리하게끔 강요를 해놨기 때문에 호출자 입장에서는 호출한 매수다 체크드 예외 발생하면 이것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시 공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A가 B를 호출하고 막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래서 잘 프로그램 짜놨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D가 이제 2를 호출한 이 2를 수정해야 됐어요. 다 완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기능이 추가돼서 2를 수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 함수에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D도 체크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C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B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다 뭔가는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 뭔가 조그마한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놨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바에서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다. 체크제를 무조건 처리하게끔. 무조건 처리한다는 건 내가 트라이 캐치로 잡거나 아니면은 이 함수에서 체크제를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언체크드 예외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타이트하게 프로그램하도록 유도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그 처음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설명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자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외를 발생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외를 발생해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 예외를 디텍트해가지고 뭐 수정하거나 복구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조치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은행에서 인출하는데 잔액이 부족해요. 잔액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럴 때 예외를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처럼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새롭게 정의하지 않고 자바 라이브에 수많은 예외들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이름이 어울리는 거, 나랑 어울리는 거. 요 경우에는 어마운트니까 인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인자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에 보시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 argument. 인자가 적법하지 않은 게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여기서처럼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예외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외를 사용하는 거랑 내가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독성? 가독성도 당연히 가독성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름을 내가 좀 더 적절한 걸로 바꾸겠지. 그러니까 코드의 가독성도 높아질 수는 있고요. 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것은 꼭 이 위치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건 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러 함수들도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는 것은 라이브러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새로 만든 거니까 라이브러리에서는 쓰지 않을 테고 여러분들만 특정한 위치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뻔히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더 명확해지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독성도 높아지고 그 발생된 위치나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디서 발생시키는지는 꿰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펀드 익셉션 이런 거를 새로 이제 정의한다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내가 정의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체크드 예외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언체크드 예외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를 체크드 예외로 만들지 언체크드 예외로 만들지를 봐야 되는데 이 예외는 프로그래머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밸런스보다 많았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발생 안 되게끔 미리 방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없어? 위드로우를 호출하기 전에 get balanc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현재 잔액 정보를 보고 내가 빼내는 걸 비교해서 잔액이 충분하면 그 다음에 위드로우를 호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발생 안 시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언체크드 예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발생 안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체크드 예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얘는 언체크드 예외다. 위주로 호출할 때 다음을 통해 확인한 다음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좀 더 잘 만들어 놓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체크드 예외로 가야 되겠고, 언체크드 예외로 가면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runtime exception이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돼요. 그럼 체크드 예외는 뭘 상속받냐?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외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 근데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뭐가 돼요? 체크드 예외가 되고,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unchecked 예외가 돼요. unchecked는 프로그래머 부주의에서 방지할 수 있는 에러들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외를 정의할 때 두 가지 생성자를 만들어요. 두 가지 생성자. 하나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 여기서 부모를 호출합니다. 부모 생성자를. 그래서 기본 메시지를 여기다가 줘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호출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정보를 줘서 호출했죠. 근데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빈 것으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럼 그럴 때 최소한 그 에러 메시지로 뭐가 나오냐? 그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그 예외를 생성할 때 어떤 메시지를 넣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나중에 예외가 났을 때 보여줄 수 있게끔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항상 만든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 필요한 게 뭐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보를 유지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처리하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추가로 주고 싶다. 그럼 그 정보를 담아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바는 체크드, 언체크드 예외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예외를 만들어서 정의해서 쓸 수도 있고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예외를 내가 정의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체크드 예외일 것이고, 그럴 경우에 뭘 상속받아서 만들어요?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기본적으로 생성자를 2개, 빈 거 하나, 문자 하나 받는 거.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듯이 쉽게 그 예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몇 가지 팁을 설명드리면, 요 두 개를 요번 기말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compare to의 경우에는 얘도 뭐 이제 그 템플릿 쓰면 오브젝트가 아니라 딴 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그 얘도 똑같이 둘 다 참조 타입이 와요. 근데 참조 타입이 오면 둘 다 뭐가 돼? 어떨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널 값이 올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equals는 널 값을 비교해서 false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equals는 논리적으로 어떤 객체랑 널 값을 비교했을 때 false를 줘서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고 false를 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프로그램도 계속 굴러갈 거고. 근데 이 경우에는 반환값이 int인데 compare는 같은지 큰지 작은지를 보기 때문에 양수도 어떤 의미가 있고 음수도 의미가 있고 영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값을 줘서 그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O가 널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널을 검사를 해서 false를 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널 검사해서 0을 주거나 마이너스를 주거나 1을 주거나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배째일 수밖에 없어. 널이 안 와야 되겠지 하고만 와봤자 할 수 있는 건 나도 널을 찾아서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발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참조 타입을 받을 때는 다 널이 올 수 있는데 그 널을 갖고 널을 내가 만들려는 함수에서 검사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보셔야 된다. equals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고 얘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상속할 때 설명드렸듯이 체크드 예외를 A 부모에서 2개 발생하는데 아래에서는 하나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능해. 그런데 C처럼 3개 발생한다.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은 A 리모컨 갖고도 C 객체를 처리할 수 있죠. 그럼 A 객체의 F 함수를 버튼을 누르면은 이 리모컨에선 몇 개만 기대돼? 2개만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기대하는 것과 실제 나는 것이 달라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과 관련된 문법에 대해서는 부모의 또 조상의 리모컨을 갖고 자식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부모 리모컨 갖고 자식들을 처리할 때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된다. 그걸로 문법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클론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클론 예외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클론에서는 이제 예외가 발생 안 할 거예요. 부모가 이거는 보면 부모가 이제 오브젝트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클론에서 예외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밑에에서 얘를 상속한 어떤 자식에서 더 이상 클론을 제공하고 싶지 않아. 자식 클래스에서는 클론을 하면은 뭔가 문제가 돼서 클론을 못하게 하고 싶어.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서는 책대회가 발생 안 하는데 자식에서 책대회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식들이 만들 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클론을 지원할지 안 할지를 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외와 관련된 거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렸고요. 뒤에 부분은 조금 보시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제가 우리 자바 첫 교과목 소개 때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페어 프로그램, 짝 프로그래밍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TDD 얘기를 했었어요. Test Driven Development, Test Given Programming.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기능부터 먼저 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테스트할 것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닛 테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닛이라는 것은 조그만 단위별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유닛 테스트라는 것은 한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죠. 한 클래스의 메소드가 5개, 6개 있을 수 있잖아요. 각각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유닛 테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유닛은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다. C에서도 그렇고 C++, 자바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메인 같은 데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었죠. 메인에다가 우리가 만든 객체 생성을 해가지고 모두 해보고 이러는 건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발전하면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자동화 도구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JUnit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클립스에서는 JUnit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이제 이 JUnit 같은 걸 써서 여러분들이 빠른 자동화 단위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뱅크 어카운트를 이런 걸 만들고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드리븐 TDD는 얘를 먼저 만들고 뱅크 어카운트를 만드는 것이 TDD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보면은 JUnit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그러면은 JUnit 테스트 케이스 만들면 클래스 이름을 하나 만들어 그래요. 그럼 클래스 이름을 내가 검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쓰는 거예요. Bank Account Withdrawal Test. 그럼 인출 관련된 부분을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서트 이퀄스구나. 이렇게 되면 1,500원 처음이 1,500원이죠. 그 다음에 위드로 500원 하면은 잔액이 얼마가 돼야 돼? 1,000원이죠. 그럼 요거의 갭 밸런스랑 1,000이랑 일치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녹색으로 나타나는 게 통과된 거예요. 통과. 근데 만약에 failure 실패했죠. 실패한 거예요. 800원을 기대했는데 800원이 안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얘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이 JUnit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되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검사하고 싶은 것들마다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할 때도 블랙박스 검사라는 게 있고 투명 박스 검사라는 게 있는데, 블랙박스 검사라는 것은 그 위드로 인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신경 안 쓰고 인출이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고 검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투명 박스 검사는 그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모든 경우들을 다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드로 요 경우도 있죠.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테스트가 세 가지 경우에 다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짜는 거야. 그럼 하나는 아까처럼 1,500원에서 500원 뺐을 때 1,000원이 되는지, 1,500원에서 2,000을 빼려고 했을 때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1,500원 있을 때 마이너스 500원을 인출하려 할 때 요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짰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올바르게 동작하면 모든 경우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assert equals, assert true, null, that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 expected 아니야.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경우에 또 문제가 녹색이라는 게 통과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500을 하려고 했더니 illegal argument session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했을 때 여기에 발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가 두 개가 있고 위에 테스트는 노멀 위드로, 일반적인 위드로를 검사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금액의 위드로를 일감의 악용 익세션을 반응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JUnit 같은 것도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배우시든 간에 그 언어와 관련된 그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익혀두시면 편리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처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일 처리는 지난번에 메모 예제했을 때 한번 간단히 했었죠. 그래서 파일 처리는 두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진 파일하고 텍스트 파일 차이 알죠? 그렇죠? 텍스트 파일은 이런 노트패드나 브라우저 같은 데서 불러들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나 뭐 UTF 그런 코드로 돼 있어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진 파일은 특별하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 이진 파일 두 가지. 그래서 텍스트 방식은 1, 2, 3, 4, 5면 이런 문자들이 저장되는 거고, 이진 방식이면은 1, 2, 3, 4, 5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진 값, 32비트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죠, 텍스트 방식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냐에 따라서 내가 텍스트 파일을 쓸지, 이진 파일 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보통은 다 대부분 이진 파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자바에서는 이제 텍스트 파일 처리할 때는 프린터, 라이터랑 스캐너 두 가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 처리할 때는 프린트, 라이터랑 스캐너, 그리고 프린트F, 넥스트 인트 이런 거, 넥스트 인트, 프린트F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입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또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트 단위 또는 캐릭터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도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이제 새로운 거 형태가라고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파일을 열면 다 쓰고 나서 뭘 해줘야 돼요? 파일을 닫아줘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파일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어디서 옛날에 만약 닫았냐 하면은 여기다가 뭘 만들었을까요? 예외 처리할 때. 예외 처리할 때 try catch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finally가 있었어요. 그래서 finally에다가 close 부분을 넣었어요. 그런데 자바 언제부터인지 5부터인가? 이때에는 try resource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try 요 부분에다가 요걸 넣으면 자동적으로 끝나면 닫아주는 거예요. close를 내가 안 해줘도 돼. 그래서 파일을 오픈하는 부분을 요 try 안에다가 문장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finally가 이제는 거의 쓰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try with resource예요. finally를 이용했는데 자바 7에 들어간 거구나. 이 try with resource를 쓰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알아서 닫아준다.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거죠. 우리가 자바에서는 메모리를 동적 알로케이트해도 반납하는 것을 JVM이 해주죠. try resource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편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거는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버퍼들을 안 썼는데, 이거는 이제 버퍼를 가지고 있으면서 줄 단위로 처리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 거는 줄 단위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 바이트씩, 한 캐릭터씩
처리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만약 텍스트 파일을 복사한다 그러면 버퍼를 이용한 줄 단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버퍼 리더, 버퍼 라이터를 얘도 이제 파일 리더를 한 번 더 덮씌워 가지고 버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write, new line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양을 쓰고 읽고 쓸 수가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진 파일을 쓸 때에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럼 read, 바이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진 파일 쓸 때에는 좀 다르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진 파일 형태대로 상진, 나이 20 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쓰고 읽고 쓰고 읽고.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인풋 이렇게 이제 이진 파일 처리할 때 이제 텍스트 파일 말고 이진 파일 처리할 때는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걸 여기서 처리할 때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파일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디렉토리도 만들고 파일 처리를 직접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파일 클래스, make dir, 새 폴더 만들기, 내용 나열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윙에서는 이런 게 있고 이제 자바 FX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자바 FX 거는 우리 메모 실습할 때 한번 해봤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객체를 저장하고 객체를 서버에서, 그러니까 파일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막 실행하다가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다음에 또 실행하고 싶어. 그럼 현재 객체들을 쫙 파일에 저장했다가 객체를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들을 저장할 때 이제 쓰는 게 Object Output Strea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bject Input Stream, Output Stream. 그래서 이런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bject Output Stream에서 뱅크 카운트를 쓰고 읽고. 근데 이런 걸 하려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요 저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얘 다를 저장했다가 다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샬로 카피, 디카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은 복잡한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 클래스 안에다가 이런 익스터널리저블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해 가지고 그 라이팅 하는 부분을 이 안에다가 읽고 쓰는 부분을 이 안에다가 실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파일 처리할 때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텍스트 파일일지 그리고 이진 파일일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진 파일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들을 저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객체를 저장하려고 하는 건지 좀 보시면 되겠고, 뭘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그 테트리스 할 때 마지막에 그 명예의 전당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에 4개의 값이 들어가요. 랭크, 이름, 그리고 시간, 점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 그거를 저장은 여기 보시면 Object Input Stream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객체들을 저장했다가 파일에 저장했다가 불러들여서 테이블 뷰에다가 그 명예전당 정보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순위 1등 뭐 하는데 거기 보시면 또 여기에다가
최근 걸 넣은 다음에 소트를 하죠. 왜냐하면 1등부터 점수 높은 걸로 보여줘야 되니까 소팅을 한 다음에 다시 파일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파일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어요? 소팅이 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일에서 읽어드린 다음에 지금 점수가 있죠. 그걸 여기다 넣어. 다시 소팅을 해. 응? 매번 소팅을 해야 되겠지. 요번 점수가 5등일지 1등일지 10등일지 모르니까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싹 갖고 와서 거기가 뭐 있으면 거기다 하나 추가하고 전체 정렬해가지고 순위를 다시 매긴 다음에 보여주고 파일에 저장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명예전당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